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이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그리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 바로 1년 전에 발의가 된 법안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잠시 후에 일명 사회적 참사법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이 추위에 30m 높이의 광고탑에서 농성을 벌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 부위원장과 또 한 분인데요. 어떤 요구사항인지 바람 부는 광고탑 위의 현장을 잠시 후에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죠.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 경찰 수사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네, 그 고발의 목소리, 그 피해자의 옳게 되는 분의 증언을 함께 들어봅니다. 그리고 김원경의 미디어 포커스까지 준비합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그 진상규명을 위해서 제출되어 있는 법안이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이 법이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제대로 통과될지 이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법안의 주요 내용이 어떤 거였죠?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월호 참사 그리고 가습기 피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요. 관련된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정부에 권고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세월호 같은 경우는 이제 특조위 제2기를 출범시킬 수 있는 거고 가습기 피해자는 특조위를 발족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해서 24일 날 자동 상정되는 겁니까? 그 과정을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6월에 1기 세월호 특조위가 사실상 강제로 종료됩니다. 네. 종료될 당시에 강제 종료를 막기 위해서 1기 특조위의 기간 자체를 법으로 연장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1기 특조위 법을 제정해서요. 예. 그런데 현재 국회는 선진화법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 180명 이상 사실상 만장일치가 돼야만 본회의에 올라가거나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당시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개정안은 논의도 되지 못한 채 사장이 되어 버리고 말았거든요. 예. 그래서 특정한 정당이 반대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시킬 방법을 찾았던 것이고요. 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직권상정이고 또 하나는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었습니다. 신속처리 안건 지정. 예, 그래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 방식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작년에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했고요. 근데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330일이 걸리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되게 됩니다. 신속처리인데 330일이나 걸려요? 예, 그래서 이름하고 좀 사실 신속이 아니군요. 예, 사실 신속이 아닌데. 예. 그래서 이제 올해 11월 20일이 되면 정확히 330일이 도하됩니다. 예. 그래서 11월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면 과반만 찬성하면 통과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과반수 참석에 참석 의원 과반수가 표결하면은 통과가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작년에 제출됐던 법안에는 일부 내용이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법안은 발의되고 또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위해서 계속 협의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가 만들어졌을 때는 담보하지 못했던 변화된 사항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야가 바뀐다든지요. 또는 조기 대선이 있었다든지. 그렇죠. 정당이 새누리당이 갑자기 두 개로 쪼개진다든지 이런 그 상황을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었거든요. 10월 말 11월 초 이때 발의가 되고 논의가 되기 시작했던 그런 법안들이라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뀐 상황들을 좀 담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의 수정이 있어야 돼서 관련된 정당들, 그러니까 그 당시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합의했던 정당들과 수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당은 지금 동의하는 거죠? 국민의당은 지금 원칙적으로 수정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정을 하는 주요 내용 중에 이제 위원 추천수가 있는데, 제가 발의했던 법안은 그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을 3명 정도 놓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다른 정당들 6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명,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합쳐서 4명, 예.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1명 정도 추천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의견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당이. 예. 그렇게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해도 본회의의 자동 상정에는 문제 없습니까? 예.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30명이 서명한 수정 동의안을 제출을 하면요. 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같이 논의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수정 동의안을 먼저 표결하게 되고요. 수정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은 원래 있었던 본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만 합쳐도 과반이 훌쩍 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뭐 바로 법 통과되는 거예요? 뭐 아직 걸림돌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기본적인 원칙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접근을 해가고 있는데 그거 네. 외에도 몇 가지 더 조정해야 될 것이 있고. 어떤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일단은 가족분들이나 또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사 기간 같은 경우도 좀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약간 조사 기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원하는 네. 조사 기간이 어느 정도인데요? 원하는 조사 기간이 2년 플러스 1년인데요.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는 그거보다 좀 짧게 가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규모도 가습기 피해 사건과 세월호 참사 2개를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예. 1기 특조위보다는 좀 커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하나의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문제랑 가습기 피해 문제를 같이 다룹니까? 예, 하나의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요. 예. 그 하나에 4개의 소위원회가 건설되게 됩니다. 그 4개의 소위원회 중에 하나가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고요. 예. 다른 소위원회가 이제 가습기 피해 사건을 다루게 되고요. 예. 나머지 2 소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대책 강구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점검이라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바뀐 국회 상황을 반영해서 세부적인 내부 논의가 조금 남아있다. 이런 정도로 저희는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아무튼 잘 좀 합의하셔가지고 바로 이 법이 좀 제정돼서 본격적인 활동이 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부근의 30m 높이 광고탑에 2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지난 토요일부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난간도 없는 곳이라고 그러고요. 여의도 색강에서 바람까지 세게 불어서 참 서 있지도 못하고 앉아있기조차 버겁다는데 이분들은 왜 올라가셨을까?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 부위원장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연결돼 있죠?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또 한 분은 어느 분이세요? 예, 광주 전남 건설기계 지부장 맡고 계신 정양욱 동지가 함께 계십니다. 예, 지난 토요일부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추우시죠? 예, 생각보다 올라왔더니 좀 날씨도 또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좀 춥습니다. 네, 뭐 텐트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없고요. 비닐을 지금 덮고 있습니다. 그냥 비닐만 덮고 계세요? 예, 침낭하고 비닐이 있습니다. 그 광고탑이라면은 주변에 난간도 하나도 없잖아요. 예, 저는 보통 이제 옥상 같은 데 보면 난간이 있을 줄 알고 올라왔는데요. 예. 이 광고판 위에 올라와 보니까 양쪽에 난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고 나서 참 난감했었습니다. 그래서 폭이 얼마나 되는 공간이에요, 거기가? 양쪽 발 디딜 곳들은 한 60cm 정도 양쪽에 있고요. 가운데 한 70cm 정도에서 철골 구조물을 X자로 예. 양쪽 광고판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0cm, 70cm, 그럼 굉장히 좁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누워 주무시다가 이렇게 한번 살짝 몸 뒤척이다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로프하고 또 우리가 건설 현장에 쓰는 추락 방지 벨트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앵글에다가 지금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아이고, 식사는 어떡하세요? 예, 식사는 아래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하루에 한 2번 정도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용변은요? 예, 그것은
식사를 조금씩 하면서 용변도 좀 줄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주무시기나 좀 하세요, 밤에? 좀 바람이 많이 불고요. 바람이 불면 이제 광고탑이 안 흔들릴 줄 알았는데, 예, 바람이 많이, 특히 색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세서요. 예. 바람이 불면 광고탑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적응이 안 돼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아, 왜 그렇게 위험한 광고탑까지 올라가시게 된 겁니까? 예,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그 건설 근로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사회적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우리 건설 노동자들에게 퇴직공제보금을 주고 있는데요. 예. 그 퇴직공제보금이 지금 10년째 인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2008년도에 1,000원이 인상돼서 4,000원이 된 이후로 10년 동안 지금 인상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것을 인상해달라고 하는 요구 하나 하고요. 잠깐만요. 예, 예. 2008년에 1,000원 올라서 4,000원이라는 게 예. 뭐에 4,000원이라는 거예요?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 사업주가 건설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형식의 하루에 1일 퇴직 공제금을 4,000원을 지금 적립을 해줍니다. 아, 하루에 4,000원씩 일한 만큼 예. 적립을 한다? 예, 예. 예, 예. 근데 그게 2008년 4,000원 되고 10년째 그대로다? 예, 그렇습니다. 아, 맞아요. 건설 노동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일용직으로 고용이 되죠? 예, 일용직이다 보니 퇴직금도 없고 그리고 사회적 보험 형식의 내용들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퇴직공제보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컨대 건설업계에서 한 5년, 10년 이렇게 일하다가 나 이제 건설업계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제보금을 한꺼번에 박는 거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근데 그 기준이 되는 단가가 너무 작다. 4,000원. 예,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물가 상승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퇴직공제보금을 인상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기계 1인 사업주에게도 이 퇴직공제보금을 적용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1인 사업자. 그게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포크레인, 굴삭기, 포크레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굴삭기 그리고 덤프트럭 1인 사업주에게 퇴직공제보금을 적용시켜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에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예, 지금 현재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건설, 노동자가 아니고 1인 사업자다라고 해서 퇴직공제보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 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가 있은 지는 꽤 됐다면서요? 저번 회기 19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었고요. 네. 19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폐기됐고요. 예. 20대 국회에 이제 상정이 돼서 저번 9월 달에 이게 논의가 됐었지만 논의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법 개정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퇴직공제보금을 인상하면서 이 경제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 하나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건설기계 1인 사업 주가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논쟁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이 건설 회사가 지게 될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거에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새롭게 퇴직공제보금을 받을 수 있는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전체 한 160만 명의 건설 노동자 중에 한 10만 명이 조금 더 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좀 심한 편입니다. 결국 반대하시는 분들은 건설회사 편든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며칠 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었잖아요. 예, 갑자기 번개치고 이 여의도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닐을 뒤집어 쓰고요. 아이고. 안 떨어지려고 안전벨트 매고 꼭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비 예보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비 안 옵니까? 예, 빗방울이 살짝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언제 내려오실 겁니까, 그럼? 네, 일단은 국회가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에서 이 논의들이 빨리 진행됐을 때 저는 내려갈 생각입니다. 예. 건설노조는 오는 28일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시라고요? 예, 11월 28일 3만 5천 조합원이 상경하는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것 역시 같은 요구사항인 거죠? 예, 맞습니다.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해서 퇴직공제부금을 인상해달라, 건설기계 1인 사업주도 포함시켜달라. 딱 두 가지군요, 핵심적인. 예, 맞습니다. 예. 법만 딱 바뀌면 그냥 되는 건데, 그죠? 예, 맞습니다. 법만 바뀌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제발 몸 조심하시고요. 예. 뭐 감기 걸리거나 이러셔도 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네, 고맙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파장이 점점 커지네요. 그렇죠. 이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데 국정원 특수활동비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평년 기준으로 한 4천 몇백억 됩니다. 그리고 각 부처의 보안 예산, 정보 예산으로 묻어둔 것까지 치면 국정원 예산은 조단이라는 게 좀 오래 취재한 이제 그 기자들의 관측이에요. 근데 국정원은 인건비 같은 각종 경상비까지 다 특수활동을 묶어놓고 있어요. 선진국들도 정보기관 규모나 편제 자체를 기밀로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돈들, 완전 꼬리표가 없는 돈인 이 1조 전체는 아니고 그렇죠. 또 그 중에서는 일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인건비나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경직성 경비 다 빼야 되니까. 근데 바로 그런 완전 꼬리표가 없는 그 돈은 어느 정도 규모인 거예요? 좀 모르겠습니다. 일단 국정원장 몫으로 돼 있는 게 국정원장이 뭐 완전 자기 마음대로는 아니겠지만 임의로 자기 재량권을 쓸 수 있는 돈이 한 6, 70억. 1년에? 연간. 예. 1년에? 예, 그 정도 이야기. 아무튼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 3사람 중 2사람은 구속이 됐죠? 네. 이병호 전 원장 빼고 남재준, 이병기 두 사람 구속됐죠. 남 전 원장이 초대, 이병기가 두 번째, 박근혜 정부 내에서요. 이병호 전 원장이 마지막.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구속을 면한 이병호 전 원장만 상세히 자백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뭐 아직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청와대에 들어간 돈 말고 이게 정치권 유입설이 계속 퍼지면서 이게 파장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특수활동을 좀 세밀하게 본다면 이렇습니다. 블랙, 화이트, 그레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화이트는 정당하게 쓰는 거죠. 인건비나 이런 거. 아니 그거 말고 이제 공작금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비로 해가지고. 그리고 블랙은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컨대 특활비를 뭐 사적으로 편취해가지고 뭐 자기 집에서 썼다라든지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 제일 명확한 게 이거예요. 청와대 여론조사 대납 5억 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 블랙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청와대 여론조사 비용인 줄 알고 대납을 당한 거거든요. 말하자면은 강압에 의해 가지고. 일단 전직 원장들은 그게 여론조사 비용에 쓰이는지는 몰랐다는 입장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자기 원장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준 사람은 알았다는 거죠. 이거 국정원에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 몇 달 미루다가 그것도 10억인데 반으로 깎아가지고 5억 줬다는 거거든요. 일단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위법이에요. 그렇죠. 또 청와대가 여당의 특정 지역 공천을 위해서 여론조사 줄줄이 한 것도 선거 개입이니까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걸 알면서 뭐 강압에 의해서라면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겠지만은 돈을 댔으니까 불법인 줄 알고 된 거죠. 그러네요. 이게 말하자면은 블랙이라는 겁니다. 남재준 등 전직 국정원장의 진술을 대체로 그래요. 달라고 해가지고 준 거다. 뭐 먼저 뇌물로 잘 봐주십시오라고 해서 갖다 준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확실한 공작비로 쓰였다면 화이트고 그렇죠. 명백한 위법인 걸 알면서 쓰였다면 블랙이고 그레이가 뭐예요? 그레이가. 이게 애매한 건데 이제 이른바 관행의 영역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한 언론 보도에 뭐 여야 현직 의원 5명에게 국정원 특활비가 유입됐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서초동발 즉 검찰발 기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 정보위 간사가 국정원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렇게 또 브리핑을 했는데 국정원이 여야 할 것 없이 특히 업무상 국정원하고 관련 있는 의원들에게 이른바 뭐 떡값 이런 걸 돌리는 게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하하, 떡값이면 모르겠다. 근데 최경환 의원은 1억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죠. 청와대에 돈이 들어갔으면은 이른바 친박 실세들한테는 안 갔겠냐. 이게 합리적 의심의 영역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경환 의원한테 1억이 갔다. 이런 보도가 때마침 나오고 있죠. 그럼 그렇죠. 그건 뭐냐. 예. 국정원 예산 협조라는 거예요. 예. 국정원 예산은 통제를 안 받지만은 그래도 최종적으로 만지는 곳은 기재부긴 하거든요. 총액이나마. 그렇죠. 그렇다면은 최경환 의원이 기재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산 협조 차원에서 돈을 줬다. 이거는 오히려 완전 블랙에서도 뇌물의 영역이 될 수 있는 거죠. 최경환 의원은 일단 뭐 자기는 전혀 그런 적 없다. 회복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 이거 참 파장이 점점 커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블랙하고 화이트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블랙은 처벌하면 되고 화이트는 뭐 계속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예. 그레이가 골치 아플 거예요. 예. 물타기로 악용될 수도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 뭐 야당 쪽은 넣고 여당은 봐주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계속 그런 논리를 펴고 그렇죠. 있죠. 또 DJ 노무현 정부 때 건을 왜 안 하냐 이렇게까지. 예. 그치 하나 짚고 싶은 게 있는 게 과거 2002년 대선 자금 수사 있지 않습니까? 네. 잘했다는 평가 많이 받잖아요. 예. 근데 그때도 보면은 웃긴 게 완전히 법대로 하면은 뭐 여고야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으니까 예. 검찰이 내부의 기준을 정한 거예요. 얼마 이상은 기소. 아하. 뭐 어떤 쪽은 뭐 본류가 아니니까 뭐 안 한다. 예.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럼 그게 법대로 하는 기준이 아니라 검찰의 기준이거든요. 네. 그럼 이런 그레이의 영역은 검찰 말고는 지금 기준을 들이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럼 이 정치권이라든지 뭐 이런 게 검찰 개혁은 저기 물 건너가고 지금 뭐 전병헌 수석 이런 건도 있지만은 여야의 정치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검찰에게 판단을 맡겨야 되는 그렇죠. 이런 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지켜봅시다. 네. 조금 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 30m 높이 광고탑에 올라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 인터뷰 보내드렸는데요. 4267번께서 건설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경제 부흥의 주역이었지만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 산업재해에 희생하며 국민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제는 이분들에게 정부와 국회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8672번께서는 몸조심 하시라는 말씀 외에는 더 드릴 말씀을 잃습니다. 이런 의견들 보내주셨네요. 네, 정말 다시 한번 몸조심 하시기를 바랍니다. 1부 마치고요. 7시 5분에 다시 옵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리죠. CBS의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이요. 네,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일으킨 인기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 씨가 오후 내내 포털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 있었습니다. 네. 오늘 새벽 신사동의 한 주점에서 강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당시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강인 씨를 훈방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슈퍼주니어 소속사 측은 무리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술자리에서 친구와 다투다 오해를 빚었고 또 상대방에게 사과해 원만하게 마무리됐다고 전했습니다. 뭐 너무 자주 구설에 휩싸여서 이 팬들 실망이 크겠어요. 네, 안 그래도 강인 씨는 현재 음주운전으로 자숙 중인데요. 그 와중에 여성을 때리고 또 미안하다고 사과해 잘 해결됐다는 이런 핑계 같은 입장을 전하면서 팬들의 비난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슈퍼주니어 팬카페에는 강인을 멤버로 인정하지도 지지하지도 않는다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탈퇴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외국 팬들 역시 트위터 등을 통해 강인 아웃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어 강인 씨 향후 활동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시바견이 얼굴을 물어 13바늘을 꿰맸다는 한 여성의 소식입니다. 아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여성은 지인의 웨딩 촬영으로 유명 사진작가 A씨의 스튜디오를 찾았다 그가 키우는 시바견에게 물렸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는 스튜디오 직원이 불러 개에게 다가갔다 얼굴을 물렸고 코 11바늘, 입술 2바늘을 꿰매는 전치 4주의 보상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목줄이나 경고문도 없었고 어느 누구 하나 조심하라는 주의조차 없었다고 덧붙였고요. 근데 개 주인의 또 입장은 다르다면서요? 네, 이 견주인 A씨는 개가 촬영장과는 상관없는 곳에 묶여 있었고 주변에서도 개를 만지면 물린다고 분명히 경고했다면서 반박했는데요. 무엇보다 이 여성이 먼저 개의 주둥이와 얼굴을 잡아당겨 개를 자극했다면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잘잘못을 따지면서도 이 시바견의 성향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산 견종인 시바견은 귀여운 외모로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상당수 분양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특유의 공격성 때문에 파양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개물림 사고가 계속 이어지는데 서로들 다 조심해야죠. 다음 뉴스는요. 네, 영화 황비용으로 유명한 중국 액션 배우 이연걸 씨가 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로 전 세계 팬들을 매료시켰지만 젊은 시절 많은 무술 영화를 찍으면서 부상 또한 잦았기 때문이라는데요. 앞서 4년 전 갑상선 기능 항진증 진단을 받고 또 급격히 노화된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예. 네, 중화권 액션 스타의 부상은 이연걸 씨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연문으로 유명한 견자단은 촬영 도중 도끼에 찍히기도 하고요. 어허. 치권으로 스타덤에 오른 성룡도 이 액션진을 찍다 두개골이 함몰되고 어깨가 빠지고 또 척추를 다치는 등 자주 큰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찰나의 멋진 연기도 좋지만 오랫동안 건강하게 또 좋은 연기를 보여주는 것도 팬들에겐 큰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도 내 우상이었던 이연걸 형님 세월 앞엔 장사 없는 건가요? 또 그래도 영원한 황비용이다. 어서 건강해지시길이라는 많은 응원의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CBS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무려 3년간이나 강제로 성매매에 이용된 지적장애 여성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게 돼서 그 지적장애 여성과 함께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갔는데요. 장애가 있다는 사람 말을 어떻게 믿나? 장애인이라는 증명 서류 그리고 범죄 증거를 가져와라. 경찰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참 이게 어떤 사연일까요? 그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죠. 김소희 씨 나와 계시죠? 네. 네. 그 피해자와는 어떤 사이세요? 피해자의 오빠의 아내예요, 제가. 아, 그러니까 피해자가 신우이군요. 네. 성매매에 이용당했다고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어요? 2017년 9월 24일 날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이 저희 아들 돌잔치였어요. 예. 그날이. 예. 이제 신우한테 연락이 온 거죠. 왜냐면은 피해자 오빠가 계속 이제 내 아들이 돌인데 고모인 내가 와야 되지 않겠느냐. 예. 연락 좀 해달라. 그렇게 수시로 연결을 원했어요. 예. 그랬는데 예. 이제 못 왔으니까 미안해서 전화가 온 것 같았어요. 예. 돌잔치 못 가서 미안하다.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러는데 목소리가 좀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일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저희 살고 있는 지역에 갈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 벌써 한 3년째 그렇게 성매매에 이용당했다고요? 예. 그 성매매에 이용한 사람은 누굽니까? 같은 나이의 여자거든요. 거기다가 같은 나이 여자의 엄마. 엄마까지? 네. 예. 그래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한테 이러는 거죠. 너 돈 필요하지 않냐?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네. 네가 갖고 싶은 거,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쓸 수 있으니 예. 내가 진짜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 해서 성매매 일을 하게 됐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나쁜 일인지 몰랐대요, 자기는. 예. 그냥 돈을 많이 버니까 좋았는데 그 돈을 다 뺏겼고 화대로 하루에 한 30만 원을 벌어야 된다고 이렇게 가해자가 정해주나 봐요. 예. 오늘은 30만 원 벌어와라 이랬는데 30만 원을 못 벌고 한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벌게 되면 항상 때렸대요. 욕하면서. 아하. 예, 거기다가 또 돈 문제가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가해자 때문에 예. 빚을 지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게 한 300만 원 가량 되거든요. 아하. 그거를 갚으려면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성매매를 하게 된 것 같은데 거기다가 그 휴대폰을 5대를 개통시켜가지고 네. 그걸 다 팔아먹고 또 얘 명의로 대출을 시켜가지고 아하. 그 원금만 한 2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네. 김소희 씨가 이제 이런 사정을 다 알게 되시고서 그 신우이랑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셨다고요? 네. 갔더니 경찰이 뭐라고 했다고요? 찾아갔더니 경찰이 지적장애인 말을 자기네들은 믿을 수가 없다. 그 지적장애인이라는 그 증명 서류를 가져와야지 예. 자기네들이 수사를 할 수 있다. 일반인들은 자기들이 수사를 할 수가 있지만 예.
지적장애가 있으면은 특수기관 가서 이걸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증명서류 가져와라. 그리고요 또? 네. 예, 증거도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조금이라도 증거가 있어야 이게 수사를 들어갈 수가 있다. 예. 증거가 될 만한 거 가지고 와라. 그래서 증거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해자가 자기 명의로 핸드폰을 만들어줬는데 예. 그걸로 성매매할 때 어디 모텔이냐, 어디서 있냐, 얼마 받았냐 이거를 피해자가 기억을 해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핸드폰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예. 자기가 이거 성매매를 벗어나면서 있었던 그 쉼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남편이 같이 서울에 있는 쉼터를 가서 핸드폰을 찾았는데 예. 그 메신저 내용 중에 카톡 지워 무슨 뭐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만 보면은 딱 내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복구를 했죠. 사람한테 맡겨서. 다 삭제된 SNS 내용들을 복구하도록 사설업체에 맡겼다? 네. 그 어떤 내용을 복구를 했는데 거기서 다 증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이 요구하는 그 장애인 증명 서류하고 휴대폰 복구한 것까지 들고 경찰서를 다시 가셨죠? 네. 그랬더니 그때는 경찰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때는 저한테 진짜 그랬거든요. 이거 이제 동사무소 가서 제출한 다음에 그다음에 장애 판단 나라에서 떨어지는 그 판단이 떨어지면 그때 다시 와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성범죄 그 해바라기 센터에 연결을 해주겠다. 예. 분명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경찰이 못합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과정을 소상히 김소희 씨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셨다고요? 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경찰이 뭐라고 하던가요?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니까 경찰이 연락이 왔어요. 한 열흘 뒤에. 예.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우리가 언제 수사를 안 해준다 그랬었냐. 예. 분명 제 남편한테 다 설명을 해줬대요. 근데 남편은 그렇게 절대 듣지 않았대요. 예. 뭐 연계를 바로 해주겠다 그런 소리도 없이. 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하고 뭐 사과 같은 얘기는 하던가요? 사과 하나도 안 하죠. 그냥 서로 오해였던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어쨌든 저희는 보호받아야 할 입장이니까 경찰하고 적으로 둬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오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서도 네. 지금 현재 경찰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피해자 1차 조사까지요. 예.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몇 달 동안 거치면서 여러 생각 드셨을 텐데 정부를 향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지적장애인이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원스톱으로 이렇게 장애인이 일반인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가족이 없었으면 지적장애인은 이렇게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이렇게 누구를 단죄하거나. 그러니까 전담 센터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경찰서 내에.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빨리 만들어줘야죠. 지금 국회에서도 그런 장애인 성폭력 전담 전문 인력 확충 이런 것들의 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함께 좀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소희 씨였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포항 지진 이후에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또다시 누가 불의의 객이 될지 걱정해야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결코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신문 보기가 또 두렵습니다. 국회 차원의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오늘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정부도 어제 결정한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과 더불어 특별 재난지역 선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시민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자신들의 생존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마카파식 행태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법 앞에 진실을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네, 뒤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대표, 원내대표,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목소리인데 맨 앞에 그 뭐 천심 이야기하는 분은 누구죠? 자유한국당 류여애 최고위원인데요.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로 많이 비춰지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뭐 비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이 표면적으로 보면 어쨌든 정치권의 정쟁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좀 큰 상황이고 또 일반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보다는 좀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대책 좀 정리해 주십니다. 포항 지진 피해 시설에 대해서 선 지원 후 복구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겠다 이렇게 오늘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전파된 주택은 900만 원, 반파된 주택은 450만 원 등의 지원금 지급이 바로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빠르면 오는 22일에 이 포항 지역에 대해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한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국토교통부의 경우에는 LH공사의 빈집 160채에 이주민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라는 계획을 또 밝혔습니다. 또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 지금 뭐 심리회복 상담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좀 지원을 해서 육체적, 정신적 불안감을 덜어야 한다. 이런 방침도 세웠다고 합니다. 수능 시험은요? 무엇보다 이제 시험장 문제가 제일 중요하겠죠. 오늘 시험장 적합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포항 지역 고사장 14곳 중에 5곳이 대상이 됐고 이 중에 2곳은 지금 다른 곳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 고사장의 경우에는 되도록 같은 데서 이제 시험을 치르도록 조치를 하는데 만약에 고사장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예비 소집일인 22일 전날까지 수험생들에게 통보를 해준다라는 계획이고요. 예. 아울러 지금 타 지역 사람들이 포항 지역 수험생들을 겨냥해서 뭔가 포항 사람들 때문에 수능이 뭐 연기됐다 이런 얘기를 인터넷상에서 악플로 달고 있다는데 아이고. 이 포항 사람들이 수능 연기를 결정한 것도 아닌 만큼 좀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지진에 대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명박 전 대통령 쪽 비판으로 연결되는 것도 조금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 얘기를 특히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요. 뭐 대선 때 또 제가 MB 아바타입니까라고 해서 화제가 크게 되지도 않았겠습니까? 예. 어쨌든 국민의당 내부에 좀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는 바른정당과의 연대론에 대해서 반발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 타이밍을 좀 잘 찾지 못한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른정당과의 연대 추진은 보수 정치를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제3당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일이다. 이 점을 좀 강조하는 효과를 유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다음 뉴스는요? 최근 북한 병사 기순 사건 관련해서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협정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26초짜리 CCTV 영상을 어제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국방부 기자단이 그 정도 길이의 영상으로는 진상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반발해서 결정을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북한군이 군사분 개선의 침범 가능성을 인식을 하고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영상에 나온다고 하거든요. 예. 다만 이 장소에 군사분 개선 표식물이 지금 드러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규명에는 좀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에요? 오늘 군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걸 보면은요. 과거에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면 항의 통지문을 보내거나 장성급 회담을 요청해서 항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군의 장성급 군사회담은 2009년 3월 이후 8년 이상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 3월 달에 천안함 피격 이후 장성급 군사회담을 유엔 사령부가 요구를 했었는데 북한이 이를 거부해서 그때 이후에도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는 거죠. 회의도 안 열리고 또 항의 통지문 보낼 통신선도 끊겨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작년 2월 달에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하면서 북한이 판문점 통신 채널을 일방적으로 폐쇄했는데 그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확성기로 항의를 하는 방법 이것만 남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거냐 이게 좀 의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북한이 2013년 2월 달에 3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정전협정 백지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는 사실인데요. 만에 하나 테이블이 좀 열리더라도 이 말이 안 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도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고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결국 남북 대화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어지지 않으면 이런 전방에서의 좀 우발적 충돌 이런 것들이 사태를 악순환으로 끌고 가기가 십상이라는 게 이번에도 드러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과 좀 대화 채널을 다시 여는 것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생산적일 것 같고요. 일부 보수 야당이나 보수 언론처럼 뭐 대응 사격을 했느니 안 했느니 뭐 이런 교전 수칙 문제로 쟁점화하는 것은 이 사태 해결에 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어제 JTBC 보도에 의하면 2008년 초에 BBK 의혹에 대한 이 특검 수사에서 차명으로 조성됐던 다스의 비자금 120억 원이 다스로 다시 입금이 됐는데
이 특검이 이와 관련한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서도 사건을 덮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 얘기 뭐 전부터 여러 경로로 나오던 것이긴 한데 어쨌든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 다스의 경립팀장이 2000년대 초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 계획을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기도 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이뤄질 예정이거든요.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핵심 관계자인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의 구속 실질 심사도 진행되고 있어서 이후에 이명박 정권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이것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효성그룹이 압수수색 당했는데 효성그룹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사돈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검찰의 압수수색은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조성래 전 효성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지금 효성과 내부 싸움이 이런 상황까지 이어진 그런 건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수사가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의혹까지 불이 옮겨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또 여기서 눈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 판결이 오늘 나왔다는 겁니다. 왜 이게 또 눈길이 가죠? 오늘 2심 선고에서 징역 5년 2개월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8,849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요. 1심 선고는 징역 4년이었거든요. 오히려 형량이 늘어난 그런 셈이죠. 그러네요. 이 사건 내용을 잠시 요약을 해드리면 강만수 전 행장이 유력 경제지 출신인 김모 씨가 운영하는 이 바이오에탄올 업체에 지원금을 66억 7천만 원 지급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행사했고 또 대우조선을 압박해서 이 업체에 44억 원을 투자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이 시기에 이제 지식경제부 장관이 국정원 특활비 문제로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이었기 때문에 아하. 좀 이것과 관련된 얘기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또 재미있는 대목이 여기에 원유철 의원의 이름도 나온다는 겁니다. 원유철 의원은 또 왜 나와요? 이 원유철 의원이 청탁을 해서 강만수 전 행장이 평택 소재 이 모 회사에 비정상적 절차를 거쳐서 산업은행 돈을 대출해줬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이것도 이번에 유죄가 인정이 됐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검찰은 어제 또 다른 기업으로부터 측근을 통해서 돈을 받은 혐의로 원유철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여기 등장한 측근은 강만수 전 행장 사건에 나오는 사람과 동일 인물이어서 지금 뭐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검찰의 행보가 그야말로 전임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점들이 좀 드러나는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오늘 통계청이 2016년 기준 주택 소유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거의 11만 명에 달하는 등의 좀 주택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2주택 이상 소유한 개인 거의 200만 명에 달하고 있고요. 전년보다 10만 명 정도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전체 주택 소유 개인을 보면은 약 1,331만 명으로 단 2% 정도만 늘어난 숫자고 또 가구수 전체가 증가했다는 사실까지 같이 보면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보다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 이 점이 이제 드러난 통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지금 가격으로 따졌을 때 상위 10% 가구가 소유한 주택의 자산 가액이 8억 1,100만 원 정도거든요. 이건 이제 전년 대비 한 7천만 원 정도가 늘어난 그런 수치고요. 예. 반면 하위 10% 가구의 소유 주택 가격은 2,400만 원에 지금 그치고 있어서 전년 대비 200만 원 정도 오르는 것에 그쳤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정부가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이런 하나의 또 근거가 될 수 있는 통계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지난 6.19 대책 그리고 12.4 대책이 만약에 성과가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올 경우에는 보유세 강화라는 최후의 안이 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진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일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쭉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요. 일본의 집권자 민당이 개헌 논의를 2달 만에 재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개헌안을 마련하는 방안은 사실상 포기가 된 분위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어제 자민당 내에 헌법개정추진본부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헌법 개정과 관련한 쟁점은 다루지 못했고 참의원 선거구 조정 이런 얘기들만 지금 나왔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지난 중의원 선거를 통해서 개헌 찬성 세력이 원내에 압도적 다수를 점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여론이 지금 개헌에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상에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이 또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이기 때문에 자민당이 단독으로 개헌 논의를 지금 지쳐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헌을 포기하는 건가요? 뭐 개헌을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2020년 개정 헌법 시행 스케줄 이런 것도 논의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올해 이제 그 안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해서 개헌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정치적 상황이 그냥 안 좋을 뿐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뭐 정치적 상황이 맞아야 되고 지금 뭐 희망의 당의 고이코 유리코 도쿄 도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기가 지금 뭐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정치적 사정 좀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또 결정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게 아베 신조 총리가 주도하는 일련의 우경화 정책이 지금 뭐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일본 정부의 변하지 않는 태도, 유엔 인권이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성의 있는 사죄와 보상을 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반응에서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일본 정부 대표단을 이끄는 오카모리 요시우미 인권 문제 담당 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무엇도 부끄러워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또 이 상황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겸하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 유엔 인권이사의 권고를 평가절하하는 이런 운동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우경화 행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르죠. Anything That's Part of You 들으시죠? 한 주간 언론 동향 점검해보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보도 비평부터 해볼까요? 어떤 주제를 잡으셨어요? 좀 갑자기 급하게 변경을 했는데요. 일단 어제 저녁 종합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서 13일에 귀순한 북한 병사가 있었죠. 예, 예. 이분이 이제 수술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관련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그의 회복 상황을 전하면서 기생충, 분변 등의 자극적인 키워드를 강조하면서 전달하고 예. 여기까지는 좀 대체로 비슷해요. 그런데 예. 이를 근거로 해서 북한 병사의 몸을 보여주면서 열악한 북한군의 실태를 추측하는 이런 보도들이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생충 보도는 거의 모든 언론이 다 하긴 했어요. 네, 이국정 교수가 브리핑을 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좀 심한 언론들이 있다 이거죠? 예,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이게 더 심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 방송 보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상에서 기생충을 실제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물론 블러 처리는 하지만 예. 굉장히 이제 수술해서 이렇게 나온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더 충격적이었고요. 일단 가장 우려되는 방송은 TV조선에서 내놨습니다. 네. 기생충 만연 북위생 충격이라는 11월 16일 보도였는데요. 보도의 초점이 아예 귀순 북한 병사의 회복 여부가 아니고 그의 몸을 통해서 살펴본 북한의 실상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 보도에서 앵커는요. 부산 당한 귀순 장병의 몸을 통해 북한의 실상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고요. 뱃속에서 이국종 교수도 놀랄 정도의 큰 기생충이 발견됐고 음식물은 거의 옥수수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위생과 영양 상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합니다라고 멘트를 합니다. 네. 기자도 북한은 적게는 절반에서 많게는 거의 대부분의 주민이 기생충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생충 예방 방송도 주기적으로 하지만 별 효과가 없습니다라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추정일 뿐 근거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료가 없겠죠. 네. 예. 그리고 이 뒤에는 조선중앙TV의 기생충병 예방 관련 방송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 이때 조선중앙TV 앵커의 멘트는 회충은 최고 35cm까지 자라며 한 번에 20여만 개의 알을 낳고라는 말을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네. TV조선은 서민 교수의 전화 인터뷰 내용까지 들려주면서 북한의 부실한 상하수도 시설과 인분을 이용한 작물 재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의 어떤 현실을 굳이 한 병사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추측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게다가 더 심한 것은 귀순 병사의 뱃속에서 나온 음식물을 가지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대부분 옥수수라는 거?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뱃속에서 옥수수가 나왔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북한 연구단체 샌드 최경희 대표의 병영 안의 생활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옥수수로도 배를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멘트가 소개됩니다. 예. 그리고 비교적 좋은 출신 성분으로 추정되는 병사의 신체 상태가 이 정도라면 일반 주민의 위생과 영양 상태는 훨씬 더 열악할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탈북자의 또 멘트를 합니다. 강냉이를 소, 사람 똥으로 막 이렇게 버무려 놓을 것을 이만큼 훔쳐와서 강변에 가서 씻고라는 발언을 소개합니다. 네. 귀순 병사의 총체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설명은 보도 마지막 부분에 현재 별다른 합병증 없이 맥박 등 수치가 안정을 찾은 것으로 전해집니다가 전부입니다. 네. 이 귀순 병사는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어떤 표본이 아닙니다. 인간이고요. 예. 이분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추측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 이상의 상세하게 전달하는 것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단 한 사람의 몸 상태로 북한 전체의 상황을 추정하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글쎄 말이죠. 예. 네. 예, 비슷한 보도가 MBN에서도 있었습니다. 예. MBN도 마찬가지로 병사의 소장 길이는
수명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4분의 3에 불과할 정도로 짧았다. 여기엔 옥수수 알갱이와 분변, 심지어 기생충까지 들끓었다 등의 내용들을 보도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기자가 20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병사는 170cm가 채 안 되는 키에 60kg의 마른 체구였다. 발육이 부족한 탓인지 소장의 길이가 우리나라 성인 남성 평균이 2m에도 못 미치는 150에서 160cm였다라는 설명을 내놓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한 개인의 그냥 몸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추정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요. 전체적으로 이 보도들이 인권 보도 준칙을 어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와 기자협회가 만든 인권 보도 준칙이란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인격권 해서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 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 인권 보도 준칙에는 9장 북한 이탈 주민 및 북한 주민 인권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 조항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 언론이 북한 이탈 주민이나 북한 보도를 하면서 너무 인권 침해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조항이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언론은 북한 이탈 주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V조선과 MBN의 보도를 보면 귀순병사를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실상을 증명할 소재로 다루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정말 사람이 아닌 어떤 그 원숭이라든가 다른 동물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알 권리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사람을 온전히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듯한 보도가 더 이상은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입니다. 그 귀순병사 빨리 좀 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보도 비평 하나 더. 그 지진 발생 이후에 네. 핵발전소 안전성 문제가 다시 또 지금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에 대한 방송사들의 보도 태도는 어떤가요? 일단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송사는 JTBC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체로 손석희 앵커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대변하고 있었고요. 반대로 또 전문가들이 필요 이상의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내용들을 또 잘 전해줬습니다. 예, 예. 제가 보기에 무조건 공포감을 갖게 하는 것도 나쁘고요.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데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적절히 잘 전해줬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게 JTBC였습니다. 예. 채널 A는 예상치 못한 큰 지진과 핵 발전소 가동 문제를 엮어서 언급하면서 걱정을 표현하는 내용들을 보도를 했고요. 네. 또 MBN은 이틀 내내 포항이 핵 발전소 밀집 지역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반면에 TV조선의 경우는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하. 예를 들면 기자가 다행히도 이번 역시 원전은 무사했습니다. 월성 원전 외에도 울진 한울 원전, 영덕 신월성 원전 등 국내의 원전 24기가 모두 정상 가동 중입니다. 그러면서 네. 우려의 목소리를 조금씩 전하긴 하지만 결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예. 문제는 지상파 3사라고 생각했는데요. 지상파 3사는 지진 당일인 15일에는 한수원 측 발표를 인용해서 문제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보도만을 내놨습니다. 그래요. 핵발전소 관련 우려를 소개하거나 대형 지진의 가능성, 핵발전소 안전 문제를 연관시키는 보도는 15일 당일에는 없었습니다. 예. KBS 원전 가동 이상 없다. 예의 주시 중이라는 15일 보도에서는 국내 원전의 내진 성계는 0.2g으로 원전 부지의 지진 강도로는 6.5 수준이며 신고리 3, 4호기부터는 7.0으로 보강되었다 등으로 매우 안전한 쪽으로 핵심 방점을 찍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예. 지상파 3사가 추가 강진 가능성과 핵 발전소 안전 문제를 함께 엮어서 보도를 낸 것은 다음 날인 16일이었고요. 이때조차도 대체로 원자력계와 환경단체의 주장을 공방이다, 논란이다 등으로 나열해서 보여주는 정도의 보도 태도였습니다. 네, 정확히 말하자면 이번 지진 때문에 원전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전혀 없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네. 이건 필요한 보도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원전은 내진 설계가 6.5, 7.0입니다. 네. 우리나라 지진은 7.0 이상이 날 가능성도 있답니다. 네. 이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예.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대중 일반의 불안감도 사실은 보도에서 나와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상파에서는 좀 굉장히 많이 감춰져 있고 알겠습니다. 안심해라 이런 내용 위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요. 자, KBS MBC 상황 좀 다시 정리해 볼까요? 지금 MBC는 김장겸 사장 해임됐죠? 네. 언론노조 MBC 본부가 KBS 본부와 함께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한 지 70일
1일 만에 김장겸 사장이 해임됐습니다. 13일 오후 박문진 이사회는요.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5대1로 의결했고요. 곧바로 그 주주총회까지 열어서 해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명박 박근혜 정부 아래서 국제팀장,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까지 고속 승진하면서 승승장구했던 김장겸 사장이 취임 10개월 만에 해임이 된 것입니다. 네. 예. 해임 이후에 지금 MBC 상황은 어때요? 지금 MBC 상황은요, 그 김장겸 사장이 해임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김장겸 체제를 철통같이 비호하던 세력이 일제히 와해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 전 사장 해임으로 사장 대행력을 맡게 되었던 백종문 부사장이 하루 뒤인 14일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서열이라고 볼 수 있는 최기화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는데요. 최기화 본부장 역시 그동안 노조와 기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논란이 컸기 때문에 김장겸, 백종문 두 임무가 함께 부당 노동 행위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마디로 현재 MBC는 사실상 경영 공백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바로 이제 신임 사장을 뽑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박문진이 곧바로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아하. 박문진은 20일부터 27일까지 자천, 타천으로 후보자 응모를 받고요. 12월 1일에는 임시이사회에서 후보자들의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후보자 정책 설명회를 IMBC를 통해서 인터넷 생중계를 하겠다고 하고요. 그래요? 1일부터 5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합니다. 질문도 받고요. 예. 그래서 사장 선출에 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것이 박문진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월 7일 후보자 최종 면접으로 신임 사장을 선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길어도 한 달 내로 MBC 신임 사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국민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하겠다. 네네. KBS는 지금 뭐 이인호 이사장, 고대영 사장 모두 사퇴할 의향이 전혀 없어 보이죠? 네,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고대영 사장은 지난 9일에 KBS 구노조 파업 중단 이후 매일같이 KBS 본부 노조를 향해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14일 고대영 사장은 회사 입장을 내면서 KBS 본부의 파업은 불법이니 속히 업무에 복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16일에도 입장을 내서 지진이라는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으니 불법 파업을 접고 복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KBS 본부는 모순이라고 반박을 했어요. 사측 주장과는 달리 KBS 본부의 파업이 단 한 번도 불법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과 사측이 징계 및 업무방해 혐의 고소 등 압박을 받을 때도 오히려 부당징계 판정과 업무방해 무혐의 판결이 나왔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파업도 사측은 항상 불법 파업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결국 법원에 가면 다 합법 파업으로 그렇죠. 나왔다. 네. 예. 그리고 이인호 이사장은 더 확고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16일 나온 입장문에서 이인호 이사장이 KBS 본부가 부당하게 이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노조는 방송 장악하려는 정권의 홍위병이다. 현재 진행 중인 KBS 이사들에 대한 감사는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라고 이렇게 노골적인 표현들을 섞어가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고대영 사장의 임기 보장이 방송 독립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현재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함께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일에 KBS 구노조 역시 똑같이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조건으로 파업을 접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이인호 이사장, 고대영 사장, KBS 구노조가 삼각동맹으로 방송법 개정 프레임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돌파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KBS 본부는요. 국정원에서 200만 원을 받고 뉴스를 빼준 역사상 최악의 인물을 사장으로 세운 이인호 이사장 그리고 친일 옹호 독재 미화를 하면서 KBS의 친일을 금기어로 만들었던 이인호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예. 또 KBS 그 구 여권 이사들이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의혹받고 있잖아요. 네. 감사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감사가 지금 이제 감사는 사실은 다 끝났고요. 발표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KBS 이사들의 경우 법인카드 형태로 업무 추진비를 받고 있는데요. 연구 등 이사로서의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만을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네네. 이사회 회의 때마다 나오는 회의 참석 수당까지 합하면 대략 한 달에 380만 원 정도가 이사들이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돈을 사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정황이 나온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강규영 구 여권 이사의 경우 애경 카페, 도구쇼 뒤풀이, 주말 공휴일 백화점 쇼핑, 클래식 공연 관람 등에 결제한 행적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진행을 했고요. 지난 14일에 모든 절차는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KBS 본부와 시민단체들은 8일과 9일 잇따라서 감사원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하고 철저한
감사 및 징계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제대로 된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KBS 이사에 대한 뭐 해임 등을 요구하는 그런 의견서를 요청해라 감사원에서 네. 이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감사는 끝났고 감사원의 발표가 곧 예정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KBS 내부 감사팀도 무슨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건 그렇죠. 뭐죠? 그 강규영, 이원일 등 구 여권 이사들이 자신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KBS 본부가 자신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용을 알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 그것이 불법이다라면서 노조가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알게 된 거 그게 네. 불법이다? 네. 그러면서 처벌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심지어 강규영 이사는 노조가 해킹한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KBS 노조의 입장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내고 있습니다. KBS 본부는 영국 BBC의 경우에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아주 작은 단위까지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스스로 투명하게 공개하지는 못할 망정 도둑을 잡으라는 신고자를 탓하고 있다라고 네.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KBS 감사실이 바로 이 부분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KBS ERP 시스템에 접속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KBS 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사에 착수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의 전산 시스템인 모양이죠. ERP 시스템이. 네네. 그럼 예. 그 KBS 직원들은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통하면 KBS 이사들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예, 그래서 KBS 노조는 이것은 탄압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KBS 구 여권 이사들은 업무 추진비 관련 의혹이 터진 직후부터 이사회를 통해서 계속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캐내고 발설한 자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해 왔어요. 네. 이것을 감사실이 받아들여서 감사를 시작한 거죠. KBS 감사실은 감사에 응하지 않으면 감사 방해 행위로 처벌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어허. 지금 KBS 본부는 KBS 감사실이 구 여권 이사들의 노조 탄압 요구를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작금의 감사는 수신료 유용을 폭로한 공익제보에 대한 청부 감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KBS의 사측은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는. 예, 그렇죠. 노조에 대해서도 강한 공격을 하는 하고 있는 상황. 그런 양상이 계속되고 있군요. 네네. 여기까지입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시작히 이번 한 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저녁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 입니다. 그러니까 뭐 확실한 공작비로 쓰였다면 화이트고 그렇죠. 명백한 위법인 걸 알면서 쓰였다면 블랙이고 네. 그레이가 뭐예요? 그레이가. 이게 애매한 건데 이제 이른바 관행의 영역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한 언론 보도에 뭐 여야 현직 의원 5명에게 국정원 특활비가 유입됐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요. 이건 서초동발 즉 검찰발 기사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민주당 정보위 간사가 국정원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렇게 또 브리핑을 했는데 어허. 국정원이 여야 할 것 없이 특히 업무상 국정원하고 관련 있는 의원들에게 이른바 뭐 떡값 이런 걸 돌리는 게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하하, 떡값이면 모르겠다. 근데 최경환 의원은 1억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죠. 청와대에 돈이 들어갔으면 이른바 친박 실세들한테는 안 갔겠냐. 이게 합리적 의심의 영역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경환 의원한테 1억이 갔다 이런 보도가 때마침 나오고 있죠. 그럼 그렇죠. 그건 뭐냐. 예. 국정원 예산 협조라는 거예요. 예. 국정원 예산은 통제를 안 받지만은 그래도 최종적으로 만지는 곳은 기재부긴 하거든요. 총액이나마. 그렇죠. 그렇다면은 최경환 의원이 기재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산 협조 차원에서 돈을 줬다. 이거는 오히려 완전 블랙에서도 뇌물의 영역이 될 수 있는 거죠. 최경환 의원은 일단 뭐 자기는 전혀 그런 적 없다. 회복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 이거 참 파장이 점점 커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블랙하고 화이트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블랙은 처벌하면 되고 화이트는 뭐 계속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예. 그레이가 골치 아플 거예요. 예. 물타기로 악용될 수도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 뭐 야당 쪽은 넣고 여당은 봐주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계속 그런 논리를 펴고 그렇죠. 있죠. 또 DJ 노무현 정부 때 건을 왜 안 하냐 이렇게까지. 예. 그치 하나 짚고 싶은 게 있는 게 과거 2002년 대선 자금 수사 있지 않습니까? 네. 잘했다는 평가 많이 받잖아요. 예. 근데 그때도 보면은 웃긴 게 완전히 법대로 하면은 뭐 여고야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으니까 예. 검찰이 내부의 기준을 정한 거예요. 얼마 이상은 기소. 어허. 뭐 어떤 쪽은 뭐 분류가 아니니까 뭐 안 한다. 예.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럼 그게 법대로 하는 기준이 아니라 검찰의 기준이거든요. 네. 그럼 이런 그레이의 영역은
검찰 말고는 지금 기준을 들이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럼 이 정치권이라든지 뭐 이런 게 검찰 개혁은 저기 물 건너가고 지금 뭐 전병헌 수석 이런 건도 있지만은 여야의 정치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검찰에게 판단을 맡겨야 되는 그렇죠. 이런 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지켜봅시다. 네. 조금 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 30m 높이 광고탑에 올라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 인터뷰 보내드렸는데요. 4267번께서 건설노동자들은 대한민국 경제부흥의 주역이었지만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 산업재해에 희생하며 국민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제는 이분들에게 정부와 국회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8672번께서는 몸조심 하시라는 말씀 외에는 더 드릴 말씀을 잃습니다. 이런 의견들 보내주셨네요. 네, 정말 다시 한번 몸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1부 마치고요. 7시 5분에 다시 옵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리죠. CBS의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이요. 네,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일으킨 인기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 씨가 오후 내내 포털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 있었습니다. 네. 오늘 새벽 신사동의 한 주점에서 강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당시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강인 씨를 훈방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슈퍼주니어 소속사 측은 무리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술자리에서 친구와 다투다 오해를 빚었고 또 상대방에게 사과해 원만하게 마무리됐다고 전했습니다. 너무 자주 구설에 휩싸여서 이 팬들 실망이 크겠어요. 네, 안 그래도 강인 씨는 현재 음주운전으로 자숙 중인데요. 그 와중에 여성을 때리고 또 미안하다고 사과해 잘 해결됐다는 이런 핑계 같은 입장을 전하면서 팬들의 비난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슈퍼주니어 팬카페에는 강인을 멤버로 인정하지도 지지하지도 않는다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탈퇴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외국 팬들 역시 트위터 등을 통해 강인 아웃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어 강인 씨 향후 활동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시바견이 얼굴을 물어 13바늘을 주무시다가 이렇게 한번 살짝 몸 뒤척이다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로프하고 또 우리가 건설 현장에 쓰는 추락 방지 벨트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앵글에다가 지금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아이고, 식사는 어떡하세요? 네, 식사는 아래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하루에 한 2번 정도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용변은요? 네, 그것은 뭐 식사를 조금씩 하면서 용변도 좀 줄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주무시기나 좀 하세요, 밤에? 좀 바람이 많이 불고요. 바람이 불면 이제 광고탑이 안 흔들릴 줄 알았는데, 예. 바람이 많이 특히 색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세서요. 예. 바람이 불면 광고탑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적응이 안 돼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아, 왜 그렇게 위험한 광고탑까지 올라가시게 된 겁니까? 예,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 근로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사회적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우리 건설 노동자들에게 퇴직공제부금을 주고 있는데요. 예. 그 퇴직공제부금이 지금 10년째 인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1,000원이 인상돼서 4,000원이 된 이후로 10년 동안 지금 인상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것을 인상해달라고 하는 요구 하나 하고요. 잠깐만요. 예. 2008년에 1,000원 올라서 4,000원이라는 게 뭐에 4,000원이라는 거예요?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 사업주가 건설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형식의 하루에 1일 퇴직 공제금을 4,000원을 지금 적립을 해줍니다. 하루에 4,000원씩 일한 만큼 예. 적립을 한다? 예. 근데 그게 2008년 4,000원 되고 10년째 그대로다? 예, 그렇습니다. 아, 맞아요. 건설 노동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일용직으로 고용이 되죠? 예, 일용직이다 보니 퇴직금도 없고, 그리고 사회적 보험 형식의 내용들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퇴직공제부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컨대 건설업계에서 한 5년, 10년 이렇게 일하다가 나 이제 건설업계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제부금을 한꺼번에 박는 거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되는 단가가 너무 작다. 4,000원.
예,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뭐 물가 상승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퇴직공제보금을 인상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기계 1인 사업주에게도 이 퇴직공제보금을 적용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1인 사업자. 그게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포크레인, 굴삭기, 포크레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굴삭기 그리고 덤프트럭 1인 사업주에게 퇴직공제보금을 적용시켜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에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예, 지금 현재 그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그 건설 노동자가 아니고 1인 사업자다라고 해서 퇴직공제보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 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가 있은 지는 꽤 됐다면서요? 저번 회기 19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었고요. 네. 19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폐기됐고요. 20대 국회에 이제 상정이 돼서 저번 9월 달에 이게 논의가 됐었지만 논의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법 개정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그 퇴직공제보금을 인상하면서 이 경제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 하나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건설기계 1인 사업주가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논쟁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이 건설 회사가 지게 될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거에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새롭게 퇴직공제보금을 받을 수 있는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전체 한 160만 명의 건설 노동자 중에 한 10만 명이 조금 더 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좀 심한 편입니다. 결국 반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이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그리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 바로 1년 전에 발의가 된 법안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잠시 후에 일명 사회적 참사법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이 추위에 30m 높이의 광고탑에서 농성을 벌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 부위원장과 또 한 분인데요. 어떤 요구사항인지 바람 부는 광고탑 위의 현장을 잠시 후에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죠.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 경찰 수사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네, 그 고발의 목소리, 그 피해자의 옳게 되는 분의 증언을 함께 들어봅니다. 그리고 김원경의 미디어 포커스까지 준비합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그 진상규명을 위해서 제출되어 있는 법안이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이 법이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제대로 통과될지 이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법안의 주요 내용이 어떤 거였죠?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월호 참사 그리고 가습기 피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요. 관련된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정부에 권고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세월호 같은 경우는 이제 특조위 제2기를 출범시킬 수 있는 거고 가습기 피해자는 특조위를 발족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해서 24일 날 자동 상정되는 겁니까? 그 과정을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6월에 1기 세월호 특조위가 사실상 강제로 종료됩니다. 네. 종료될 당시에 강제 종료를 막기 위해서 1기 특조위의 기간 자체를 법으로 연장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1기 특조위 법을 개정해서요. 예. 그런데 현재 국회는 선진화법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180명 이상 사실상 만장일치가 돼야만 본회의에 올라가거나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당시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개정안은 논의도 되지 못한 채 사장이 되어 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정당이 반대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시킬 방법을 찾았던 것이고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직권상정이고 또 하나는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었습니다. 신속처리 안건 지정. 예, 그래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 방식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작년에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했고요. 근데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330일이 걸리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되게 됩니다. 신속처리인데 330일이나 걸려요? 네, 그래서 이름하고 좀 사실 신속이 아니군요. 예, 사실 신속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올해 11월 20일이 되면 정확히 330일이 도하됩니다. 그래서 11월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면 과반만 찬성하면 통과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과반수 참석에 참석 의원 과반수가 표결하면은 통과가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작년에 제출됐던 법안에는 일부 내용이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법안은 발의되고 또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위해서 계속 협의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가 만들어졌을 때는 담보하지 못했던 변화된 사항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야가 바뀐다든지요. 또는 뭐 조기 대선이 있었다든지. 그렇죠. 뭐 정당이 새누리당이 갑자기 두 개로 쪼개진다든지 이런 그 상황을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었고요. 뭐 10월 말, 11월 초 이때 발의가 되고 논의가 되기 시작했던 그런 법안들이라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뀐 상황들을 좀 담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의 수정이 있어야 돼서 관련된 정당들, 그러니까 그 당시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합의했던 정당들과 수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당은 지금 동의하는 거죠? 국민의당은 지금 원칙적으로 수정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정을 하는 주요 내용 중에 이제 위원 추천수가 있는데, 제가 발의했던 법안은 그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을 3명 정도 놓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다른 정당들 6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명,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합쳐서 4명,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1명 정도 추천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의견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당이. 그렇게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해도 본회의의 자동 상정에는 문제 없습니까?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30명이 서명한 수정 동의안을 제출을 하면요. 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같이 논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정 동의안을 먼저 표결하게 되고요. 수정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은 원래 있었던 본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만 합쳐도 과반이 훌쩍 넘지 않습니까? 그럼 뭐 바로 법 통과되는 거예요? 뭐 아직 걸림돌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기본적인 원칙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접근을 해가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몇 가지 더 조정해야 될 것이 있고. 어떤 거요? 예를 들자면? 일단은 가족분들이나 또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사 기간 같은 경우도 좀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조사 기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원하는 조사 기간이 어느 정도인데요? 원하는 조사 기간이 2년 플러스 1년인데요.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는 그거보다 좀 짧게 가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규모도 가습기 피해 사건과 세월호 참사 2개를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일기 특조위보다는 좀 커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하나의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문제랑 가습기 피해 문제를 같이 다룹니까? 하나의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요. 그 하나에 4개의 소위원회가 건설되게 됩니다. 그 4개의 소위원회 중에 하나가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고요. 다른 소위원회가 이제 가습기 피해 사건을 다루게 되고요. 나머지 2 소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대책 강구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점검이라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바뀐 국회 상황을 반영해서 세부적인 내부 논의가 조금 남아 있다. 이런 정도로 저희는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아무튼 잘 좀 합의하셔가지고 바로 이 법이 좀 제정돼서 본격적인 활동이 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부근의 30m 높이 광고탑에 2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지난 토요일부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난간도 없는 곳이라고 그러고요. 여의도 색강에서 바람까지 세게 불어서 참 서 있지도 못하고 앉아있기조차 버겁다는데 이분들은 왜 올라가셨을까?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 부위원장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연결돼 있죠?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또 한 분은 어느 분이세요? 예, 광주 전남 건설기계 지부장 맡고 계신 정양욱 동지가 함께 계십니다. 예, 지난 토요일부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추우시죠? 예, 생각보다 올라왔더니 좀 날씨도 또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좀 춥습니다. 네. 뭐 텐트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없고요. 비닐을 지금 덮고 있습니다. 그냥 비닐만 덮고 계세요? 예, 침낭하고 비닐이 있습니다. 그 광고탑이라면은 주변에 난간도 하나도 없잖아요. 예, 저는 보통 이제 옥상 같은 데 보면 난간이 있을 줄 알고 올라왔는데요. 예. 이 광고판 위에 올라와 보니까 양쪽에 난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고 나서 참 난감했었습니다. 그래서 폭이 얼마나 되는 공간이에요, 거기가? 양쪽 발 디딜 곳들은 한 60cm 정도 양쪽에 있고요. 가운데 한 70cm 정도에서 철골 구조물을 X자로 양쪽 광고판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0cm, 70cm, 그럼 굉장히 좁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누워 준비하시는 분들은 건설회사 편든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겠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가만 생각해보니까 며칠 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었잖아요. 예, 갑자기 번개치고 이 여의도에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닐을 뒤집어 쓰고요. 아이고. 안 떨어지려고 안전벨트 메고 꼭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비 예보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비 안 옵니까? 예, 빗방울이 살짝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언제 내려오실 겁니까, 그럼? 일단은 국회가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국회에서 이 논의들이 빨리 진행됐을 때 저는 내려갈 생각입니다. 예. 건설노조는 오는 28일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시라고요? 예, 11월 28일 35,000 조합원이 상경하는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것 역시 같은 요구사항인 거죠? 예, 맞습니다.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해서 퇴직공제부금을 인상해달라, 건설기계 1인 사업주도 포함시켜달라. 딱 두 가지군요, 핵심적인. 예, 맞습니다. 예. 법만 딱 바뀌면 그냥 되는 건데, 그죠? 예, 맞습니다. 법만 바뀌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제발 몸 조심하시고요. 예. 감기 걸리거나 이러셔도 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네, 고맙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감사합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파장이 점점 커지네요. 그렇죠. 이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데 국정원 특수활동비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평년 기준으로 한 4천 몇백억 됩니다. 그리고 각 부처의 보안 예산, 정보 예산으로 묻어둔 것까지 치면 국정원 예산은 조단이라는 게 좀 오래 취재한 이제 기자들의 관측이에요. 예. 근데 국정원은 인건비 같은 각종 경상비까지 다 특수활동을 묶어놓고 있어요. 예. 선진국들도 정보기관 규모나 편제 자체를 기밀로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돈들, 완전 꼬리표가 없는 돈인 이 1조 전체는 아니고, 그렇죠. 또 그 중에서는 일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거는 이제 경직성 경비 다 빼야 되니까. 근데 바로 그런 완전 꼬리표가 없는 그 돈은 어느 정도 규모인 거예요? 좀 모르겠습니다. 일단 국정원장 몫으로 돼 있는 게 국정원장이 완전 자기 마음대로는 아니겠지만 임의로 자기 재량권을 쓸 수 있는 돈이 한 6, 70억. 1년에? 연간. 예. 1년에? 예, 그 정도 이야기. 아무튼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 3사람 중 2사람은 구속이 됐죠? 네. 이병호 전 원장 빼고 남재준, 이병기 2사람 구속됐죠. 남 전 원장이 초대, 이병기가 2번째, 박근혜 정부 내에서요. 이병호 전 원장이 마지막. 예.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구속을 면한 이병호 전 원장만 상세히 자백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아직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청와대에 들어간 돈 말고 이게 정치권 유입설이 계속
퍼지면서 이게 파장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특수활동을 좀 세밀하게 본다면 이렇습니다. 블랙, 화이트, 그레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화이트는 정당하게 쓰는 거죠. 인건비나 이런 거. 아니 그거 말고 이제 공작금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업비로 해가지고. 예. 그리고 블랙은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컨대 특활비를 뭐 사적으로 편취해가지고 뭐 자기 집에서 썼다라든지.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 제일 명확한 게 이거예요. 청와대 여론조사 대납 5억 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 블랙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청와대 여론조사 비용인 줄 알고 대납을 당한 거거든요. 말하자면은 강압에 의해 가지고. 일단 전직 원장들은 그게 여론조사 비용에 쓰이는지는 몰랐다는 입장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자기 원장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준 사람은 알았다는 거죠. 이거 국정에다 몇 번 이야기했는데 몇 달 미루다가 그것도 10억인데 반으로 깎아가지고 5억 줬다는 거거든요. 일단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위법이에요. 그렇죠. 또 청와대가 여당의 특정 지역 공천을 위해서 여론조사 줄줄이 한 것도 선거 개입이니까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걸 알면서 뭐 강압에 의해서라면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겠지만은 돈을 댔으니까 불법인 줄 알고 된 거죠. 그러네요. 이게 말하자면은 블랙이라는 겁니다. 아하. 남재준 등 전직 국정원장의 진술을 대체로 그래요. 달라고 해가지고 준 거다. 뭐 먼저 뇌물로 잘 봐주십시오라고 해서 갖다 준 건 아니다.